자, 지금부터 우리가 몽골 가는 사람들, 특히 그 몽골에 가는 역사도 또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그 자연과학 한다고 했으면서도 천문학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뭐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일반 천문학, 그 별 보고 별자리 보고 몽골에 가서 곧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그걸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예. 그래서 도입부에 제가 박자세 학습법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학습 방법이랄까. 제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아사이언스에서 또 기자분이 와갖고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겸해서 회원분들도 한번 참조를 하시라고요. 박자세가 하는 그 학습 방법은 첫 번째 뭘 주장하느냐면 about하고 doing이 있다 합시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 about하고 doing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이제 대학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쭉 이래저래 책도 보고 프랙티스를 해보니까 저도 초기에는 about만 했어요. about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시간과 뭐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누구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온갖 책들을 기웃거려서 보거나 그 과정을 저는 about라고 봐요. 근데 about를 계속하면 속성이 뭐냐면 about는 내가 다른 용어로 이거는 quality, 이게 질적인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근데 about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과학을 접하는데 거의 90%가 대학 시절부터 아마 7, 80 될 때까지도 about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많은 걸 이렇게 그쪽에 접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해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면 디락 반경을 풀었다, 그 다음에 TCA 사이클을 다 적었다. 그게 바로 doing이에요. 무슨 말 했어요? 저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 봐요. 와우트는 이런 거예요. 그거 블랙홀 원래 중력파 나왔지? 궁금해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신문을 읽어본다, 약간의 궁금증이 생긴다. 그건 다 와우트 레벨이에요. 그런 거 궁금증이 생긴다 해갖고 실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초기 단계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소설이나 만화책을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60, 70대 때까지도 계속 소설이나 만화책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20대, 30대 사무직 여직원들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많이 가르쳐 해봤더니 책 읽는 패턴이 3, 40년 동안 안 바뀌어요. 부드럽고 수필 종류, 그 다음에 자기개발서, 이 선에서 한 번도 바뀌어본 적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묶던 거에 뭐라 하냐면 about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려면 doing을 해야 돼요. doing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조장희 박사님 doing을 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태생짜리 시스템 딱 해갖고 워킹 하는지 안 하는지 온몸을 기울여서 그거 하는 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조정환 사진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소프트웨어 딱 해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doing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about하고 doing이 있고, 이걸 그러니까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은 부인을 선택한다면 모두 다 훈련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에 학습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썼어요. 그 다음에 간혹 공부란 말을 써요. 근데 지금은 이 두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선호하는 말은 벌써 이 박자세 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제가 훈련이란 말을 쓰는 걸 볼 거예요. 요 뉘앙스가 달라요. 학습, 공부, 훈련. 자, 결론은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불평하지 않아요. 군에서 유교 훈련 받는데 뭐 힘든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냥 학습한다 하면 졸거나 할 수 있어. 훈련한다면 졸 수가 없어요. 네, 훈련 관점으로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라. 공부는 전적으로 훈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훈련은 박자세 모토가 되어 있는데 훈련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할 수 있는 게 몸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몸 훈련은 뭐냐 하면 10km를 언제든지 뛰어갖고 몸에 부담이 없을 정도. 그래서 무슨 몸 훈련 하라니까 뭐 철인 3종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마라톤 풀코스 굳이 뛰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몸 훈련은 정확하게 10km. 10km를 뭐 일주일에 2번, 3번 뛰어도 아무 지장 없고, 뭐 갑자기 어디 가든지 뭐 추리닝만 있다면 운동화 신고 그냥 10km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 훈련이 되면 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 훈련, 우리 지금 전부 다 뇌 훈련이요. TCA 사이클 굳이 암기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20개 굳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뇌 훈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미노산 10개를 공부할 때, 이거 학습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되지도 않아요, 그게. 근데 내가 이게 훈련이다. 훈련이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은, 네, 할 수 있어요, 훈련. 뇌 훈련.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암기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암기입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막, 만약에 방송에 나가고, 언론에 막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장희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항상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암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장희 박사님 저 EBS 방송에 2편 나갔잖아요. 그때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 게 서울대 입학시험 칠 때 몇 년간 공부를 못 해갖고 짧은 시간에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 갖고 어려운 과목 수학 이런 거 대충 포기하고 화학을 깡그리 암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가는 석학이 되셨잖아요. 예. 다른 데 예를 찾지 마세요. 예. 조장 박사님 주기표 암기하신다고 그래요. 예.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사실은. 명확해요.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암기를 이제 또 박사식으로 하면 제가 암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암기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 첫 번째는 유용해야 돼요. 유용성.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확장성.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듈성이요. 모듈라티브 형성.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발표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TCA 사이클이든 디라기 케이스는 딱 하나의 모듈이잖아요. 딱 하나를 딱 고정하는 거예요. 네, 모듈을 딱 하고. 자, TCA 사이클이 얼마나 유용해요. 그거 알면 또 아미노산 10개를 암기하면 얼마나 유용해요. 생물학, 생화학, 유기학, 분자세포 생물학, 생물학에 관련 모든 학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분자 구조로 굳이 제가 다른 방법론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박자세는 무슨 학문을 하든지 자연과학을 하는 이상 마지막에 원자나 분자 구조식을 반드시 암기셔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 포도당이나 TCA 사이클이나 분자 구조를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정통 교육은 그런 걸 암기하는 걸 이른바 주입식 암기라 해서 도외시하고 낙인 찍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 진짜 멍청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학문은 제가 봤을 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미노산 생학의 분자 구조 10개를 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얼치기 생학학 1년 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 얼치기 생학학 1년 한 사람을 내가 뭐냐면 어바우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바우트로 우리 평생 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기억이 갖고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어바우트로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조건 가진 것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가진 걸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 게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언어란 말이에요. 자연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코딩 하는 사람들 기계어 자연어 이야기를 해요. 자연어 처리 뭐 기계어 이야기하는데 자연어란 말 써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자연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지금 어바웃을 하는 사람은 퀄리티 소위 말해서 그 질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고 자연과학을 두잉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양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양적으로 접근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수나 숫자나 도형으로 표시돼야 돼요. 자연과학은. 네. 수나 도형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네. 그래서 우리는 수에 민감해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이거는 박자세가 추구하는 것은 양적인 거. 양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게 양이 많아지면 온갖 카운터블한 양, 여러분들 곤충 채집을 한번 보세요. 식물 채집을 한다 해보세요. 네. 수백 개 되는 야생체의 이름, 무수하게 많은 수천 개 되는 식물 이름. 양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반드시 양적인 세계는 뭘 가져오냐면 분류를 가져와요. 분류학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린네이 분류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누구죠? 티코 브라헤가 평생을 거쳐서 육안으로 1500년도에 별을 카운트했어요. 그걸 그 천문대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네, 카운트볼 하나하나 해놨어요. 그걸 티코 브라헤가 자기 스승 케플러가 자기 스승 티코 브라헤가 20, 30년 했던 모든 걸 경험 법칙 수식으로 바꿔놔요.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 과정에 나오는 게 법칙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법칙이란 말 함부로 안 붙여요. 네. 분류에서 법칙이 나와요. 린네이 식물학, 그 다음에 천문학도 분류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뭐 분류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개수를 많이 카운트해서 더 이상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하면 그 속성을 알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류가 되고 법칙이 나오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 일반 상태성 이론 다 이런 계적을 가져요. 근데 잘 보세요. 질적으로 어바우트 계열과 질적으로 가는 시스템은 처음이든 끝이든 다 질밖에 없어요. 퀄리티밖에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동양 쪽에서 하는 기철학입니다. 기. 그 다음 풍수. 이런 것들이에요. 기나 풍수에서 이런 숫자로 표현된 걸 봤나요? 없어요. 왜? 기철학에 뭐 20, 30년 한 사람이나 초보잖아. 다 동일하게 퀄리티밖에 없는 거예요. 퀀티티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분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간혹 이제 분류로 간 경우는 있는데 분류로 가도 뭐 몇 가지밖에 분류를 못 해요.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90가지 원소로 분류하고 아미노산 20개를 분류를 하고 전부 다 분류요. 그래서 이게 퀀티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퀀티티를 하겠다는 걸 내가 두잉을 하겠다는 거야. 헤아려 보라는 거야. 하나는 헤아려 보라는 거야. 참으로 중요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훈련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훈련. 두잉을 하겠다는 게 곧 훈련이고, 훈련은 몸 훈련, 뇌 훈련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게, 요거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든 게 목적 훈련이에요. 자, 요거는 독특한 용어야. 제가 만든 용어야. 목적 훈련. 예를 들면, 몽골 학습 탐사를 간다. 하나의 단일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단일 모듈라티를 형성하고, 그에 들어가는 필요한 학문 분야를 다 집어넣고, 요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그걸 끝까지 컨트롤 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하나의 뭐 해외 학습 탐사, 그 다음 137억 년 시리죠. 내과학이든 뭐든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를 하나의 단일한 목적 시스템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훈련 관점으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몸훈련, 뇌훈련, 목적훈련이 박자세의 행동 강령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전체를 바탕하는 거는 예, 바로 퀀티티 개념. 그러니까 조 박사님하고 며칠 전에 저 신문서 얘기가 조 박사님 항상 그렇게 뭘 봐도 숫자. 이게 숫자가 먼저 오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학을 하는 사람,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예. 자, 그 정도로 하고, 예. 이제 박자세 학습법을 예, 대충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사실 이 분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양을 축적해야 돼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들링 하는 정보가 분류의 압박을 느낄 만큼 양을 먼저 축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식물학, 동물학, 뭐 천체물리학, 예. 지금 뒤에 자료가 있는데 천체물리학도 정확하게 분류해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910년도인가 하버드 대학 쪽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 수십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 돈을 갖고 하버드 천문대에서 뭘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전에 찍었던 수십만 장의 별의 스펙트럼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현대 천문학의 출발점이에요. 네. 자, 그 정도를 하고, 네. 자, 지금 이제 천문학은 쭉쭉 마음속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몽골에 가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다. 본인들은 그거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이거 전체 자연각 쪽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접근하면 우주의 5가지 방정식이 중요하구나. 자연각에서 요거 깡그리 암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양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또 이게 바로 지금 내가 했던 이거 강의를 그대로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했는데 오늘 그대로 했잖아요. 양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요걸 그냥 암기해버리면 돼요. 대단하죠. 보시면 요거를 노무현 선생님이 했던 거는 바로 요 공식을 전개했던 거예요. 에너지 요걸 루트를 벗기는 과정, 디락이 했던 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보면 일반 수리등 객관식 간단히 나오죠. 그 다음 디락이 객관식 한 줄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름 나오죠. 지오데식 객관식 나오죠. 그대로. 요렇게. 내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모듈라티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빌딩 블록처럼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보세요? 이런 거 보면, 이 내 책에도 쓰는 건데, 요거 모래알처럼 정치는 게 뭐냐면, 주율표에서, 보세요.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 보면, 지금 이 아주 특이한 주율표인데, 이 나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점을 찍었는 요거는 뭐냐면, 이 엘리먼트의 기원이 슈퍼노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욕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한 20년 전에 입수를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충격을 받았는데, 주율표의 기원이 거의 반 정도가 슈퍼노바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노바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이런 폭발력 있는 자료를 빨리 만나야 돼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야, 주율표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반 정도가 슈퍼노바에서 생겼다? 그럼 내가 언젠가는 슈퍼노바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즉시 알고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실을 심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내가 슈퍼노바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불러와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빅뱅에서 나온 거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잖아, 이도표가. 그 다음 보면 코즈믹 레이. 코즈믹 레이 일반인들은 매수할 거예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근데 그 개념 몰라도 돼요. 일단 중요하다. 이 코즈믹 레이하고 관련되는 입자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나진스타하고 코즈믹 레이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B 보세요. 붕소그도 보세요. 이렇게 코즈믹 레이하고 한 게 있어요. 우주선하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방법은 결정적인 자료를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자료를. 자, 이런 건 뭐 다 알죠. 그럼 이런 것도 하나 보면 지금 이거 허블을 찍은 건데 허블 만약에 찍은 건데 이글 레벨라 요 한 끝이 요 한 포인트가
우리 솔라 사이즈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속에, 이게 빛으로 삼각형 가는 이 속에 이 별이 지금 이 안에 수천 개가 생기고 있어요. 요 보면 이게 헤딩인데 요 끝에 보이죠, 요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름 피서철 끝나고 나면 해운대에 동전 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별이 동전인데 이 거대한 메탈릭 가스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이 형성될 때는 자외선이 생겨요.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이 생기는데 그 자외선이 이 메탈릭 엘리먼트에 흡수가 돼갖고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모레쿨라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3년 가는 거리인데, 근데 이쪽에 먼저 생긴 별에 의해 갖고 이것들이 태풍처럼 이로드가 된 거예요. 포토 이베프레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 속에 갇혀있던 베이비 별, 여러분 생긴 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요거야. 요 끝에 다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사진이죠. 네. 자, 이거 수도 없이 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 하나 빨리 기억했어요. 지금 몽골에 가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의 일생은 딱 3가지로 끝나요. 질량에 따라서 태양 질량의 10%보다 적은 거는 별이 안 돼요. 별의 질량에 한이 있다는 거. 적어도 10% 이상. 10% 밑에 되는 걸 그 갈색 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 질량의 10%가 안 되면 핵융합을 못 해요. 그럼 별이 안 돼요. 핵융합을 뗄 수 있는 인계의 미니멈 질량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물질이 수소가 많이 모인다고 곧장 별이 되느냐 하면 너무 많이 모여도 안 돼요. 그게 초기 이론에서는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면 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질량이 많아지면 복사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중력이 커지니까. 복사 에너지가 크면 이게 붕괴를 해버려요.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기 우주에는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는 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대략 가이드라인이 태양 질량의 10% 혹은 100배. 그 양쪽 가이드라인 넘어서면 별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토스타에서 솔라 주계열성으로 들어가면 레드 자이언트, 그 다음에 플래타리 네뷸라. 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솔라인데 요게 이제 주계열성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지금 요 상태로 있어요. 거의 50억 년 동안. 그럼 앞으로 태양이 30억 년 후면 요 스테이지를 벗어나요. 벗어나면 레드 자이언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골에 가서 밤하늘에 보는 밝은 별들을 보면 색깔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붉어요, 대부분. 안타레스나 아크투루스나 대부분 붉은 별이요. 붉은 별은 표면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 태양 크기의 10만 배나 되는 별도 있어요. 근데 질량은 태양의 몇 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총 포톤량이 많아갖고 우리 망막이 빨리 디텍트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레드 자이언트 다음으로 뭐냐면 변광성으로 넘어가요. 플랜타리 네뷸라 하는데 요걸 우리나라 말로 행성상 성운이라는데 이게 맥동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가운데 지금 이 별의 대부분 질량은 요 가운데 코어에 있어요. 요 코어가 뭐냐면 화이트 드래프트, 백석외성이 돼요. 그리고 이 부피, 이 크기가 뭐냐면 거의 태양 크기 한 10만 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흩뿌려져요. 왜냐하면 이 중심점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력으로 가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외곽 가스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또 오늘 한 새벽 5시, 4시쯤 되면 오리온 자리가 떠요. 오리온 자리 베텔기우스 같은 경우는 이 외곽 가스를 초속 1000km 내뿜고 있어요. 앞으로 저 수만 년 후면 베텔기우스는 화이트 드래프트로 바뀌어요. 네,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자, 그래서 별은 초기 질량에 따라서 백색 외성이 되거나, 그 다음에 슈퍼노바로 폭발하거나, 그 다음에 블랙홀로 가요. 그래서 별의 일생의 마지막 단계는 3개밖에 없어요. 백색 외성, 그 다음에 블랙홀이 되거나, 그 다음에 슈퍼노바가 터지거나. 네, 3가지로 하죠. 그 중간에 뉴트론 스타도 있긴 한데, 블랙홀도 별의 단계 중에 하나, 별의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메시아란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같이 간다는 거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100열까지 천체 목록을 했는데, 요게 바로 행성상 성운입니다.
예. 100년간 중에 요게 한 1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 금운고 자리에 있는 메시아나마 51번, 그게 링 네뷸라고 그러는데, 가락지, 요게 바로 가락지처럼 보여서. 그 다음에 갤럭시들도, 이런 건 이제 갤럭시들이죠. 이거는 1000억 개씩 별이 된 갤럭시가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렇게 되는 거, 지금, 요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요걸 부성성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별들이 구형으로 밀집되어 있는 부성성단. 예. 요거는 손배르고 갤럭시. 예. 그래서 갤럭시를 엣지로 보는 경우하고, 탑다운으로 본 경우하고 모양이 달라요. 예, 나사성은. 예. 자, 지금 이제 원래 강의 많이 했죠, 이거. 예. 자, 우주론. 자, 이거는 뭐, 원래 그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 이거 우리 한 20시간 했잖아요. 다 알죠? 예,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빅뱅 당시 38만 년 지났을 때, CMB,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을 좀 보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리 보시면, 저 초록색은 뉴트리노예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포톤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가스인데, 가스는 뭘 말하냐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다크메타. 요게 바로 뭐냐면, 요 값 보세요. 1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G 값이 저래 됐으니까 요게 뭐냐면, 빅뱅 이후 110년 지났어요. 대략 100년쯤 지난 거예요. 그때 시뮬레이션 했는 건데, 자, 조금만 보세요. 그 다음 뭐 되는 잡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이게 보면, 0.23, 그러니까 23만 광년, 23만 년, 빅뱅이 지나서 빅뱅 후 23만 년 됐을 때까지도 뭐냐면, 빨간색 포톤하고 파란색 물질, 일렉트론하고 양성자가 커플링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뭐냐면 원자가 출현 안 했어요. 수소 아톰이 출현 안 하고 전자하고 포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엉겨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벌써 다크메타는 분리됐죠. 뉴트리노는 먼저 분리돼 나왔잖아요. 네, 뉴트리노는 먼저 분리돼 나오고. 자, 근데 보세요.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38만 년, G값 대략 1100쯤 됐을 때, 빅뱅 이후 38만 년, 그게 라스트 우리 강의를 한 20시간 했잖아요. 그 포인트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이게 다이그램 보여주는데, 애니메이션 보세요. 물질하고 포톤이 분리되는 거예요.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에 대해서 빛이 투명하게 돼서 그때 빛이 솟아같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걸 2002년도에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측정을 한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우주론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때, 대략 38만 년 때 빛하고 입자가, 전자하고가 디커플링 된 거예요. 그러면 빛하고 포톤 알기니하고 전자가 계속 난반 속에 충돌해갖고 포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일렉트론이 양성자에 캡처되면서 우주 나이가, 우주 요때 한 38만 년쯤 되고 우주 온도가 한 3000도쯤 되니까 일렉트론이 우주 온도가 3000도쯤 되니까 일렉트론이 그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지니까 일렉트론이 양성자 주위를 지나가다가 양성자의 쿨롱 포스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 원자, 수소 아톰의 출현이에요. 바로 이 시점이 수소라는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가 우주에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우주에 출현한 건 38만 년 전, 양성자가 우주에 출현한 건 100만 년 전,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우리 다 강의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 빛이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갖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빛을 2000년도 들어와갖고 인류가 인공수를 측정하면서 소위 우주론이 정상과학으로 들어오고 노벨상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이쪽이. 예. 그래서 디펄링, 커플링 되는 과정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별의 일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터스텔라 클라우드,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해갖고 대략 한 1000만 년 오다로 중력 수축을 하면 가운데 핵융합이 일어나요. 핵융합이 일어나면 대략 미니멈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돼요.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3억도 넘어가면 카본이 핵융합을 해요. 근데 우리 태양은 카본이 핵융합을 해서
다른 실리콘이나 이쪽으로 못 바뀌어요. 온도가 태양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그까지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우리 태양의 마지막 일생은 코아가 전부 다 카본인 별이 돼요. 다이아몬드 별이 돼요. 세상에. 다이아몬드 별이 많이 발견됐어요. 크기는 지구만한 별인데 지구만한 덩어리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부 다 카본으로 바뀌어 있는데 카본이 핵융합 하려면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태양은 카본을 핵융합 못시켜요. 그렇게 된 별을 마지막 별을 화이트 드래프트 백석외성이라고 해요. 백석외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박사서 회원들은 우리 태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태양은 앞으로 추측도 다른데 30억에서 50억 년 후면 레드 자이언트로 반드시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코아만 남아요. 외곽에서 다 날라버리고 그럼 백석외성이 돼요. 네. 그리고 별이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바이폴라 이적션이 일어나요. 네. 다 같은 이야기. 쭉 자료 좀 한번 이거 CMB 우리 참 강의만 했죠. WMAP하고 측정했던 거. 자, 요것만 보세요. 요거는 원래 하디슈이기 때문에. 자, 요거 빅뱅에서부터 보면 중력이 자유로워지고, 자, 100만 분의 1초 때, 이제 업콕, 다운콕이 모여서 양성자가 만들어져요, 사이에. 그 다음에 3분 때 알파 파티클 헬륨 원자핵이 출현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30만 년, 여기 정확히 38만 년인데, 38만 년 됐을 때 이 포톤, 감마레이가 우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감마레이를 측정한 거야. 그래서 초기 우주의 온도 편차가 10만 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10만 분의 1의 온도 편차를 해서 갤럭시들이 모이면서 지금 우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대마전한 선물이에요. 네, 대략 100억 개의 별이 17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남방 우리 갔을 때 무한으로 많이 봤죠. 이 소마전한 선물.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팁 하나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호주에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찾으면 되잖아요. 남반구에 가면 남극성을 찾아야 돼요. 근데 남극성이 그거 해당되는 별이 없어요. 어떻게 찾나 하면 요 대마젤란 성문하고 저게 소마젤란 성문 있죠. 요걸 한 변으로 해갖고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이 이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한 꼭지점을 이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할 수 있는 쪽으로 꼭지점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남극점 어딨냐면 이 돔 바로 이쯤 돼요. 이쪽. 그런 기획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호주에 저는 호주 6번 가봤는데 사막에 가면 매일 봅니다. 저녁 9시부터 이 마젤란 성문을 보는 그 재미가 대단해요. 마젤란 성문이 무슨 조각구름처럼 보여요. 네. 진짜 제가 처음 대마젤란 성문을 봤던 건데 우리 책에도 적어놨는데 소감을 벌써 한 10년쯤 전인데 혼자 유럽에 있는 젊은 팀들하고 호주 한가운데를 우르르락 그 부분에서 야행을 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대마젤란 성문을 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픽백 하고 자는데 새벽에 설픽백 이렇게 목을 내가 또 봤더니 일주일 내내 구름 한 점은 하늘이 없고 밤에도 구름 한 점 없다는 걸 아는데 완전 별이 있는데 저 봤더니 뭐 구름이 있어. 구름이 크지도 안 하고 또 쪼매는 손바닥 하나, 손수건 하나 그려놓는 것처럼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 그대로 있어. 나중에 할 때 그게 대마젤란 성문이 있어요. 평생문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마젤란 성문은 최근 소문할 굉장히 중요한 게 요 가운데에서 1987년도에 슈퍼노바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요수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WMAP이라는 이 인공위성이 찍었는지 잘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빅뱅 후 38만 년 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주에 처음으로 수소 아톰이 출현한 거예요. 일렉트론이 포톤한테 부딪혀갖고 계속 운동을 하고 난반사하고 있을 때 우주가 쿨다운 되면서
일렉트론이 속도가 떨어지니까 양성자 주위를 가다가 양성자의 쿨롱 포스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 아톰의 출현이에요. 그걸 찍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다음 버전이 요 JWST라는 인공위성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자, 우리 나중에 박자세원들 미국 가면 이쪽에 갈 겁니다. 이게 뉴멕시코 시코로에 있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쪽에 거의 3일 동안 해갖고, 운전해갖고 갔습니다. 멕시코로. 이게 전파망원경 단지인데, 25km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예. 이게 라디오 웨이브 측정하는 거. 예.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크가 이게 한 25m인가 그래요. 이게 26km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그때 집사람 운전해갖고, 여러분 칸텍 영화 보면 여기 나오죠. 기억나는? SF 칸텍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우리 유학 시절에 요 가서 다 했는데 항공 무렵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들어갔었죠. 요게 뭐냐면, 지금 요 파라볼릭 요 안테나가 방향이 전부 다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기차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레일 위로 전파망원경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중앙 관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거의 한 20km 넘는 이게 지금 한 수십 미터밖에 지름이 안 되는데 이 전체가 한 20km 넘으니까요. 그 20km 직경의 전파망원경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아파추어 신세시스라고 하는데 개구 합성이라고 그래요. 요 방식으로 해갖고 요 방식을 처음 창안했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나일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천문학자 나일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바로 전파망원경을 튜닝을 해갖고 방향을 같이 하고 페이지를 맞춰주면 단일 직경에 이만한 망원경 역할을 한다는 거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 갔더니 그 안내하는 데서 무슨 설명하는지 알았냐고. 이쪽에서 다루는 전파망원경은 개별 별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지구에서 달쯤 떨어졌는데 달에 파리 한 마리가 날개짓 하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요, 10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는 갤럭시들에서 내는 에너지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쪽 전파망원경 단지에서 우주 전체 규모의 측정을 하는데요, 이쪽이. 전파망원경.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워낙 잘 알죠. 코비 위성하고 WLAB 위성 찍었는 거. 그리고 10만 분의 1도 온도 편차에서 다크 에너지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구조가, 여기 밝은 부분, 이거는 뭐냐면 갤럭시들이 어그리게이션 된 거예요. 물질들이 모여갖고 갤럭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별이 먼저고 갤럭시가 나중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그걸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하는데 별이 먼저 형성이 됐어요. 물질들이 그 별이 수천 개, 별은 또 생기면 단독으로 하나 생기면 아닙니다. 주변에 가스들이 많으면 한꺼번에 수천 개 별이 동시에 생겨요. 생기는 과정까지는 한 1000만 년 걸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기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생긴 별들의 무리가 나중에 갤럭시로 진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물질이, 갤럭시들이 이러한 3차원 입체 구조를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거무줄에 새벽 이슬이 맺힌 것처럼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때 거무줄이 바로 뭐냐 하면 다크 매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이 바로 뭐냐 하면 물질, 갤럭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주에 다크 매터가 망처럼, 거무줄 망처럼 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메타기 때문에, 다크 메타가 어쨌든 메타기 때문에 중력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력에 의해 갖고 주위에 물질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별들이 생기고 그게 갤럭시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크 메타라는 게 현대 천문학의 한 이슈입니다. 자, 요즘 그 다음에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이거 무슨 화가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별입니다, 여러분들. 별 하나를 이 허블만에게 찍었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린 거 아니요. 이게 무슨 2002년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septemb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 2002년 몇 개월 만에 이 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라이트 에코라 그래요.
우리는 산에 가서 음파의 에코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빛도 에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그 셀 구조로 별이 핵융합을 하고 이런 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1년 만에. 자, 이거 엄청난 사진입니다. 이 천문학 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가슴 떨리는 사진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시간이 없지만 앞으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몽골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천문학 책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몽골에 가도 아마 새벽쯤 되면 마차부자리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마차부자리 오각형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해서 역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요 꼭지점 있는 별이 그 유명한 엡실론 별인데 이걸 블랙홀 후보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요 위치에 알데바란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요게 카필라인가 그렇고 알데바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떠요. 그럼 오리온 자리에 요 별하고 요쪽 요 별하고 연기를 해갖고 요 나가는 선 요 만나는 요 위치쯤에 있는 게 지금 이 별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 남바 1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남바는 대략 110개 정도 있는데 메시아 남바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천문학을 저는 메시아 남바는 대략 300년 전에 메시아라는 불란서 천문학자가 중세나 고대 사회로 가던 천문학자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해성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로 가면 이 해성은 별자리에 여러분들 오리온 자리든 마차부 자리든 이거는 수천 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별자리가 모양이 바뀔 정도면 10,000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럼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까지는 별자리 모양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로 갔을 때 이 고정된 별자리에 있는 별 말고 어떤 별이 굉장히 밝은 별이 나타나고 이게 며칠 상관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 별자리를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뭐냐면 왕권이라고 했던 거예요. 신선한 왕권을 봤는데 그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길한 징조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최초의 직업인이 누구냐면 천문학자일 수밖에 없었던 게 유럽이나 동양권도 마찬가지로 왕들이 이 일상 관상대나 이런 천문학자를 고용을 해갖고 밤하늘에 객성, 우리 동양에서는 객성이라고 하는데 해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사람도 300년 전에 불란서 왕을 위해 갖고 평생도록 해성을 찾았어요. 해성을 몇 개 찾았냐면 110개를 찾았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건 아니고 해성을 이 사람은 10몇 개를 찾았는데 해성을 평생을 찾으면서 그때까지 의문스럽게 해결이 안 된 오브젝트 전체를 한 100개 정도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자기는 해성 같은 줄 알고 좌표를 다 해갖고 기록을 해놨는데 계속 연구를 해봐 관측을 해봤는데 해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요건 굉장히 천문학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메시아가 이 100개 정도 이 오브젝트가 해성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나 하면 첫 번째, 별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만인공을 봐도 별은 다 포인트 소스,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성도, 해성이 되려면 점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근데 봤더니 점으로 보이는데, 해성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별은 별자리에 속해 있잖아요. 무슨 별인지 아는데, 새로 나타난 별인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해성인 줄 알고 계속 기록을 남겨놨는데 해성이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되게 이 100가지가 현대 천문학의 핫이슈 물질들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한 20개는 갤럭시고 한 20개는 플래네타리 네뷸라고 그래서 모든 천문학 교과서가 메시아 남바로 다 그 남바링을 붙여요. 이야기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바로 메시아 남바 110가지 중에 남바 1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크렘 네뷸라요. 심지어 뭐라 하느냐면 천문학자들 사이에 크렘 네뷸라 이전의 천문학과 크렘 네뷸라 이후의 천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언제 터졌냐면 1042년인가 중국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천문학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어떻게? 대낮에 16일 동안 낮에 보였다는 거예요.
태양이 떴는데도 저 별이 16일 동안 대낮에 밝게 보였다는 거예요. 금성보다 더 밝게. 그리고 그 후로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1400년도니까 지금 현대 와서 인공위성을 찍어봤더니 바로 그 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에 엑스레이 파장, 라디오 웨이브 파장, 인파라 파장, 옵티컬 영역들을 다 찍어봤더니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코아가 분출하는 게 보여요. 요 코아고요. 여러분 이쪽에 나사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로 바뀌었나 하면 바로 이게 슈퍼노바 타입 2가 폭발하고 그 코아가 뉴트론 스타 코아가 측정된 거예요. 이 코아에 있는 뉴트론 스타가 놀랍게도 1초에 30분 회전해요. 진짜 1초에 30분 정도 회전하려면 그 중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지구가 1초에 30분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 버리지 껍질. 네. 근데 이거는 뉴트론 스타인데 여기 있는 뉴트론 스타는 좀 계산해보면 금방 알아요. 뉴트론 스타는 그쪽에서 한 스푼을 뜨면 무게가 1억 톤이 넘어요. 네. 네, 뉴트론 스타가 있습니다. 그램 네뷸라. 네, 자, 자, 예, 조금 봅시다. 자, 요거 우리 이번 몽골 가면 계속 볼 겁니다. 요거 제가 일단 먼 거리에서 기억해놨어요. 이게 그 유명한 사가타리우스 궁수 자리에 있는 궁수 자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걸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끼리 뭐라 하냐면 요걸 찻주전자 티팟이라고 그래. 찻주전자라 그러고 요거는 대부분 이등성 정도이기 때문에 다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궁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방향이 지금 이 가운데 이 방향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갤럭시의 중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갤럭시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겨울철에는 밀키웨이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밀키웨이 겨울철에는 우리 시선 방향이 여기로 가요. 여름철에 밀키웨이가 은하수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많은 시선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덴스한 갤럭시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궁수자리 이거는 바로 갤럭시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키웨이가 2천억 개 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갤럭시의 중심 부위가 어디냐 묻고 싶으면 우리가 요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요 방향이 요렇게 가는 요 방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밀키웨이는 이렇게 있다면 직경이 10만 광년, 두께가 5만 광년. 그래서 우리 태양은 어디 있냐면 요 변두리 요쯤에 있어요. 그 오리온 암이라서 변두리 요쯤에 있어요. 네. 그래서 궁수자리가 요 방향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궁수자리를 아는 게 좋고 두 번째 만원경 갖고 보면 이 부근에 메시아남바가 거의 한 20개나 있어요. 굉장히 장모.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을 보실 때 기본적 지식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밀키웨이의 가운데에 검은 벡터가 있어요. 검은 영역이 있어요. 실제로 밝은 때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어두운 부분이 별이 더 많은데요. 별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 나오는 빛이 주변에 있는 가스에 의해서 흡수돼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멋있죠? 네, 아까 대마자란 성문 봤잖아요. 그 대마자란 성문에 있는 바로 메시아 아니죠. 이게 바로 1987년 슈퍼노바가 터진 거예요. 이게 슈퍼노바 터진 거예요. 자, 슈퍼노바 터졌는데 지금 그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도 보면 그 슈퍼노바 충격파가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코아에서 슈퍼노바 터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충격파가 번져간 거리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존에 이쪽 주변에 가스들이 있는 그 가스 청을 이 슈퍼노바 생긴 충격파가 가서 그 가스들을 압착해서 다시 리라디에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네. 갤럭시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갤럭시 충돌. 우리 밀키웨이하고 안드로메다 갤럭시도 나중에 충돌해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게 메시아남바, NGC, 누 제너럴 카탈라고 보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가운데 액티브한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폭발하는 그 갤럭시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자, 요게 200의 AU 같으면 1AU가 지구에서 태양 사이 거리잖아요. 그거 200배 되는 거리 정도를 지금 5년 사이에 그 정도 거리를 가스가 분출하는 거예요. 이게 별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별이요. 그 별에서 내는 가스의 분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별은 뭐냐 하면 거대한 불타는 수소가스예요. 자, 지금 블랙홀 잠깐 볼게요. 블랙홀이 오면 시공이 왜곡이 돼요. 시공이 왜곡되면 자, 요 색깔 따라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벤트에서. 자, 뭐 시간 없으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 블랙홀로 가운데로 지금 어떤 물질 박스를 던진다 그러면 이 물질들의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블랙홀 중심으로 가면 이 시공의 공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레드 시프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이벤트 홀에 들어가면 레드 시프트가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검어져 버려요. 요건 그 부근에 갔기 때문에 약간 주황색이고 레드 시프트. 이걸 뭐냐면 중력에 의한 시간의 지연. 자, 인피니티 블루 시프트, infinity blue shifted and should appear as an infinitely bright flash of light. The entire history of the universe passes in that point. 놀라운 이야기죠. 전 우주의 시공적 이벤트가 바로 그 한 포인트로 무한히 블루 시프트라는 포인트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블랙홀 특이점으로 가면 내 뒤로 135 우주 전체의 시공이 한꺼번에 컨버즈 해버려요.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기보다는 시간은 얼어붙어 있는 강과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쪽에 전문 사이트에서 이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블랙홀에서 하이트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블랙홀입니다. 실제로 블랙홀 많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태양 중심에 우리 갤럭시 2천억 개 별 그 갤럭시 중심에 요건 조금 상식 알아두세요. 자, 이게 밀키웨이 같으면 밀키웨이 가운데에 블랙홀이 있다는 게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처럼 지금 그 가운데를 지금 여를 봐야 되는데 여는 뭘로 보느냐면 적외선으로 봐야 돼요. 가시광선도 아니고 엑스레이보다는 적외선을 보면 이 코아가 보여요. 우리 갤럭시 코아. 코아를 거의 한 10년 동안 측정을 했더니 이 코아에 있는 별들의 궤도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나사에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했더니 한 6개 정도 별들의 궤도를 다 계속 그려보면 이 코아에 있는 별의 질량이 구할 수 있거든요. 구했더니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태양 300만 개가 들어있는 질량이 요 코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피하고 밀도를 계산해보면 그게 거의 완전히 블랙홀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요건 상식인데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는 모든 갤럭시 코아에 블랙홀이 있다고 봐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그 블랙홀이 두 종류인데 죽었는 활동을 쉬고 있는 블랙홀이냐 지금 또 막 삼키고 있는 블랙홀이냐 아까 봤죠. 삼키고 있는 블랙홀은 물질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갤럭시 속에 있는 태양 질량의 300만 배의 블랙홀은 쉬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10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요 그림 하나 보세요. 요 그림 굉장히 좋죠? 인터스텔라 미디엄이 중력 수축해서 자, 프로토스타가 되고 자, 보세요. 자, 요 프로토스타에서 맨식해서 요까지 올 때까지는 한 1000만 년 단위입니다.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와요. 여기까지 메인 중요성이라는데 메인 스트림에 오면 여기서부터 심지어 한 100억 년 정도 머물 수 있어요. 그게 별의 일생은 리니어 시간 스케일이 아니고 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1000만 년 단위. 주계열성으로 진입할 때까지도 1000만 년 단위입니다. 근데 주계열성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스테이블한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코아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 되고 나서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거의 지금 태양은 50억 년을 경과했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한 35년쯤 지나면 레드 자이언트로 봐줘요. 레드 자이언트. 됐죠? 그러면 이 크기가 태양의 10만 배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도 태양 속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먹지 않죠. 한 35년 후에는 반드시 지구는 거의 온도가 2000도 넘게 다 타죽어요. 우리는. 어쨌든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레드 자이언트에서 이 외곽가스가 다 분출하고 이 레드 자이언트 표면 온도는 한 3000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00도 돼도 처리가 높잖아요. 지금은 다 먹어버려요. 껍질은. 그러면 레드 자이언트 되고 나면 이게 다 이 외곽가스로 성간물질로 바뀌어버리고 요 코어에 있는 요 점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 태양은 앞으로 요 점이 되는데 그때 우리 태양은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잘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무한대로. 그런데 이 레드 자이언트가 됐다가 만약에 주변에 이 화이트 백성원성이 됐다가 주변에 레드 자이언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스를 흡입해요. 흡입하면서 다시 화이트들도 핵융합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타입 1 슈퍼노바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별을 생각할 때 이런 거 생각이 맞아요. 거대한 가스 덩어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가운데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987A 슈퍼노바 대마젤란 성운이 터졌던 거예요. 이게 대마젤란 성운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동지 파축 같은데 이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 지금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 그래줄라 이거 살알 구조로 하는데 이렇게 셀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이렇게 한 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버글버글 끓고요. 태양이. 이렇게. 이걸 이제 음파 진동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태양입니다. 모델링 했는 게. 태양이 아까 이렇게 덩어리죠. 그래서 지진학, 태양 헬리오시오즈믹, 태양 지진학이라고 하고 이 분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 천문학은 아까 얘기했죠. 분류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사진을 거의 20만 장을 찍어놨던 거예요. 뭐냐면 만원경 주경통에 소위 말해서 그 스펙트로메타가 요만해요. 그런 걸 갖다 붙여놔놓고 별을 사진 찍는과 동시에 별에서 온 빛을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요통 속에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리즘으로 해갖고 빛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을 분해해갖고 사진을 찍는다면 뭐냐면 요런 그러니까 까만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까만 밴드가 바로 흡수 밴드거든요. 전부 다 스펙트럼이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요 선들을 보고 메인 엘리먼트가 뭔가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잘 한번 보세요. 비너스. 자, 금성입니다. 이번에 가도 볼 수 있는, 수성이요. 수성은 2등성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수성을 여러분들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수성은 맨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2등성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수성은 아마추어 전문가들 사이도 수성을 한번 굉장히 자랑을 해요.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까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금성은 누구나 다 봐요. 금성은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금성은 최대 고각이, 이 각도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7도까지 올라가요, 대략. 그래서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을 보다가 무지하게 밝은 별이 있는데, 금성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이 각도가, 지평면에서 각도가 47도보다 위에 있는, 이런 데 있는 별은 금성일 수가 없어요. 금성은, 내행성이고, 이 최대 각도가 47도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수성은 최대 이각이 17도인가 그래요.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개 다 수성하고 금성이 저녁에 1년에 한 반 정도는 저녁에 서쪽에 떠요. 서쪽에 뜨는데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해가 곧 지고 나서 야들이 17도밖에 못 올라가요. 그럼 해 지고 나서 1시간 동안 보여야 되는데 해가 지고 난 그 장광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등성인데도 수성은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수성 한 3번 정도 봤어요. 항상 자랑하지. 딱 그 정보를 미리 정보를 알아야 돼요. 천문대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고 수성 오늘 위치 어딘가 확인하고,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 해가 딱 지자마자 옥상에 올라가야 돼요.
한 5층 넘어간 옥상에 딱 올라가서 해를 지는 걸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방법을 가르쳐줄게. 굉장히 재밌어 해보면. 자, 이렇게 됐냐면, 저 서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자, 해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걸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수성도 행성이기 때문에 황도변 이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태양빛에 갖고 이쪽 밑에도, 여기 때도 태양빛에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태양이 요 밑에 내려가고 조금 지났을 때, 그러면 수성도 같이 떨어져요. 그게 수성보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태양이 떨어지기 전에 이 주변에 별이 있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다가 태양이 요 밑에 떨어지고 약간 희미해질 때 이 부분에 남아있는 별을 찾아내야 돼요. 황도변에. 네, 그럼 찾을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금성하고 수성이 같은 선에 있잖아요. 많이 안 벗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금성하고 지금 화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금성하고 화성을 연결해갖고 쭉 대원을 그리면 바로 그게 태양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길이에요. 그게 항도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할 때 먼저 아마추어가 먼저 빨리 익숙해야 되는 거는 행성, 목성, 토성, 수성은 좀 어렵고 목성, 토성, 화성은 이번에 가서 좀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을 이야기 드릴게요. 반드시 이건 행성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곳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곳을 기억해놔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학습 탐사를 가면 내가 항상 가르쳐줘요, 사람들한테. 오늘 저녁에 해가 어디서 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캠핑하고 새벽에 해가 뜨는 거 어느 점에 뜨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가 뜨는 곳하고 해가 지는 곳을 연결하면 대원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항도예요. 행성은 항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도 안에 다 있어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항도는. 네. 이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네.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리즘 스펙트럼 분석이란 뭐냐면 모든 천문학은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심하게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천문학이 어떻게 보면. 태양에서 나오는 별에서 나오는 빛을 자 보세요. 우리가 보는 건 스펙트럼이잖아요. 스펙트럼 프리즘을 하면 빨주, 노주, 파란빛 나오잖아요. 그걸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을 갖고 빛을 분석하는데 필터를 통해 갖고 파란색만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포톤이 몇 개 들어오는가? 디텍터로 81개 포톤이 들어왔죠. 파란색에. 그 다음에 그럼 파란색 파장이 4600 오므스름에 81개 포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85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83개.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퀀티티. 이제 양적이란 개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갖고, X축하고 Y축에다가 들어온 포톤을 배합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게 현대 천문학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을 파장하고 Y축을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삐달갱이가 몇 개 들어왔는 걸 하는 거예요. 파란색에 80개, 뭐 노란색에 뭐 89개, 빨간색에 70개 했다면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촘촘하게 찍으면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에요. 요 정보 하나를 갖고 우주에 있는 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천문학이. 그리고 천문학은 따로 강의도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각 방식 막 푸는데, 이건 금방 나요, 이런 요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나사에 있는 과학자가 엘리자베트 여왕한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부터 해봤거든요. 자, 이거 진짜 많아요. 자, 요거 하나 끝나요. 자, 오늘 반드시, 자, 한 사람도 안 좋는데, 좋아요. 딱, 보세요. 자, that's Mercury. 머큐리가 수성이요. 그 다음에 비너스, 마스, 세턴, 금성이잖아요. 자, 놀랍죠? 완전 직선이잖아요. 됐나요? 자, 해가 되졌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네. 해주고 나서 지금 이걸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수성보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성은, 금성은 아무리 높아도 이 여섯 수평면에서 47도 이상 안 올라가요. 금성은 17도 이상 안 올라가요. 그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정말. 자, 이게 뭐에 따라서 황도. 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행성은 반드시 항도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뭐 이쪽에 뭐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저게 항도겠네요. 이 사진을 좀. 자,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밝은 별 보이죠? 붉은색 보이죠? 약간 노란색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카필라예요. 카필라. 저 오각형 보이죠? 이게 마상도 아니고 저거 이름의 상품 보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하면요. 아마추어들이 이제 훈련 많이 하면 운 나쁘게 구름에 다 가렸는데
이게 마차보자는 뭔 찾을 때, 요 쪼매는 삼각형이 남아있으면 저게 마차보자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훈련하다 보면, 별을 공부하다 보면, 이번에 당신 3년 전에 몽골에 갔을 때 우리 회원 20 몇 명이 갔는데 거의 90% 사람이 별자리 다 암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강의 안 하고 별자리 다 익힌 사람이 그걸 설명을 다 했어요. 별자리를.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없긴 하지만은 별자리 적어도 한 20개 정도 그 이름을 다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별자리 10개 정도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평생 별을 본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황도 개념을 확실히 해가야 돼요. 예. 자,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사가타리 A. 사가타리라는 SGR이 천문학에서 궁수자리 약자입니다. 궁수자리 A, 궁수자리도 A 영역, B 영역 나오는데 궁수자리 A 영역에서 지금 한 5개의 별의 궤도를 측정한 거예요. 95년부터 2002년까지. 했더니 자보세요. 이 행성 궤도, 아니 별의 궤도를 우리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천억 개의 별이 된 이 밀키웨이의 한가운데를 천문학자들이 거의 한 5, 6년 동안 측정을 한 거예요. 적외선으로 측정한 거예요. 측정했더니 그 한가운데 별의 궤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한 5개 되는 별의 공통 포괄 포인트가 있죠. 예, 공정궤도 십자가 있는 요게 발견되고 요 질량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케플러 법칙 쓰면 금방 나와요, 이게 질량이. 질량을 구했더니 요 영역하고 했더니 거의 빛이 며칠 가는 거리 안에 태양이 300만 개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블랙홀 위에는 그만큼 덴스한 물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블랙홀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사가타리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요? 자, 이게 4,000 AU잖아요. 예. 1광년이 몇 AU? 거의 10만 단위쯤 돼요. 1광년이. 예. 자, 우리 여기 갔었죠. 여도 갔었죠. 우리 회원들. 예. 미국 터산 키티피커 아리조나에 티티키커 이쪽에 해발 거의 103번 수준 됩니다. 이거. 나는 이거 3번 가봤는데 밤에 한번 갔는데 대단해요. 차로 그냥 돌고 올라왔는데 우리 회원들하고 4년 전인가 갔을 때 4월 달인데 눈이 막 3월 달 눈 넘치고 와갖고 이거 올라가는 진짜 위험했어요. 자, 요거는 무슨 천문대인 줄 알아요? 상식 알아두세요. 이거 태양 관측 천문대입니다. 여는 나머지 모든 도움에 있는 천문대는 밤에 나와서 일하는 데고 여는 낮에 일하는 데요. 뭐냐면 태양을 흑점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공터널입니다. 진공터널이고 측정 장비는 이 땅 밑에 있어요. 만안경은. 이게 만안경이 뭐냐면 스크린 디스크예요. 그래서 태양의 흑점을 위해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는 전체 돌아가고 태양 관측 천문대가 다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 흑점 변동은 그 시간별로 다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관측하고 있어요. 네. 자, 요거 기억해놨어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허블 만원경 다음 버전입니다. 이거죠. 네. 이게 JWST 만원경인데 벌써 만원경 하나를 나사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이만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지. 이게 아마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거 론치하는 게. 예. 허블 퇴역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허블은 아직도 동작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허블이 찍은 건데, 허블이 찍은 만원경인데 보시면 요거 쪼매는 사각형을 확대해보면, 잘 잡으세요. 확대해봤더니, 지금 원그레라는 거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이거 벽세고해성이에요. 꼼짝 못하죠. 벽세고해성이 수도 없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태양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벽세고해성. 자, 이게 허블 만원경입니다. 직경 2m. 네, 내가 갖고 있는 만원경과 같은 방식이에요. 직경 2m하고 솔라셀러 갖고 이제 동작하는데, 네, 엄청난 역할을 했죠. 허블이. 지금 허블이 찍은 사진이 아마 10만 장이 넘어요. 벌써 오래전에 10만 장이 넘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건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 보면 오메가 람다 0.69, 70%잖아요. 이게 바로 다크 에너지, 오메가 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뉴트리노 요런 것들을 변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주면서 지금 우리 계속 공부했던 지금 요 실적 데이터 플러스 있죠? 실적 데이터 플러스를 이론값. 이론값을 내가 이번에 원래 이제 강의했는 바로 이게 지금 그 모델링 했는 거. 우리 한 20시간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곡성 수식을 구했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 수식 구했는 그 수식을 플랫 했는 그건데, 자, 이거 잠깐만 이거 보시면. 이 이론 곡선, 붉은 곡선이 계속 바뀌는데, 이 파라미터를 바꿀 때마다 이론 곡선이 바뀌면서 그 십자가로 되어 있는 리얼 데이터를 가장 매핑하는, 가장 잘 맞아가는 그 곡선, 그 순간에 요 파라미터들 값이 우주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크 메타하고 다크 에너지 값이 이렇게 적정이 돼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보세요. 디커플링. 예, 빛이 나오는 거, 디커플링. 자, 요 한 포인트를 볼게요. 자, 요걸 10만 분의 1 온도 편차가 된다고 그랬죠? 델타 T. 예. 우리가 요 수식 계속 풀었잖아요. 예. 이 수식. 예. 사실 137년 이쪽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수식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수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곡선이 그 유명한 이 곡선이 바로 요거 평면 좌표로 된 걸, 구면 좌표로 된 걸 이렇게 XY 플러스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메인 픽이 L값, 이 L값 200쯤에서 올라오면 바로 우주가 플랫한 우주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빅뱅이 있고 한 포인트 빅뱅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10의 36성초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또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밀키웨이를 각종 파장별로 관측해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현대 천문학은 메인이 인공위성입니다. 지상 베이스 만원경보다 대부분 인공위성을 갖고 엑스레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보는 게 왜 중요할까? 가시광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대한 포인트들이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럼 대부분 뭐냐면 이게 블랙홀 충돌하든지 뉴트론 스타끼리 뭘 하든지 이런 거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바로 우리가 보는 밀키웨이잖아. 가시광선을 본 거잖아. 근데 가시광선을 본 거는 가운데 검게 보이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거가 별이 많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공부를 조금 하실 분들 요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 밑에 OB, N, KGM 요거 했잖아요. 이게 바로 스펙트럼 분류를 한 거고. 자, 이렇습니다. 네, 또 머리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자, 몽골에 갔다. 우리 박자세원들, 기존 멤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1등성들 다 알아요. 1등성 빨리 찾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핵심 별자리 한 10개밖에 안 돼요. 별자리 언제든지 찾아낼 거. 그 다음부터 이제 천문학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별의 색깔에 민감해야 돼요. 별이 색깔이 다 다른 걸 아는 순간 확 문이 열려요. 그래서 별의 색깔이 바로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온도 가장 낮습니다. 이쪽에 파란색 쪽으로 청백색으로 가는 게 표면 온도 얼마 되는 10,000도쯤 돼요. 이거는 별의 표면 온도거든요. 이쪽은 한 3,000도, 이쪽은 30,00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온도 축상으로 배열한 게 이 바로 별의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별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한 게 레드 자이언트, 백석 외성, 그 다음에 플래네타리 네뷸라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현대 천문학이 대단하죠. 올드 유니버스 뉴 넘버 해갖고 우주에 가는 코스몰로지 파라미터가 이렇게 다 추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WMAP 인공위성 해갖고 우주에 가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에러 범위까지 나오잖아요. 자, 요걸 먼저 디커플링 시 38만 년 에러 범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 코비 위성에 있는 그 DMR 장비라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서 전체 우주를 요 모델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알아보세요. 이게 이 점들이 바로 뭔지 알아요? 이 점 하나하나가 갤럭시들이에요. 이 분야를 뭐냐면 스카이 스베이라고 그래요. 갤럭시 스베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한 300만 개 정도의 갤럭시들의 점들이 다 찍혔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한 300만 개의 갤럭시 하나당 1000억 개 별로 생각하는데 이 300만 개의 갤럭시들의 분포를 한번 보세요. 분포 유니폼하죠. 그래서 우주론 가장 중요한 게 우주가 균등하다는 거예요. 아이소트로픽하고 호모지니스하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게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주는 균질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모든 점들이 갤럭시인데 색깔이 다 다르죠. 이 색깔별로 뭐냐면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고 있는가 정도요. 붉은색일수록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네.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래서 지금 갤럭시는 이렇게 됐다. 요거 모델이 내가 강의했잖아요. 네. 아, 김현미사, 지금 이거 도표 빨리 하나씩 나눠주세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우리 조 박사님 이쪽 보시면 지금 그걸 제가 한 장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다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네. 자, 요거 잠깐 좀 하세요. 뭐냐면 요것만 이해하면 그냥 한데 맨 위의 그림을 보면 다크메타가 거의 80%고 노멀메타가 20%잖아요. 그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초기 우주는. 근데 자, 두 번째 그림에 다크메타가 공률 요동을 해요. 물질 덴시티가 바이브레이션 해요. 그랬더니 요걸 중심으로 다크메타 중심으로 물질들이 어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갤럭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새벽 이슬에 새벽 거무줄에 물질이 모여서 된다는 거 바로 요 모델이에요.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거무줄에 걸린 요 포인트들이 다 갤럭시가 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요게 100만, 1000만, 6500만 파세커. 6500만 파세커면 곱하기 3.26 하면 2호로 바뀌어요. 네. 그럼 이게 이 한 변이 1억 년 단위가 넘는 거예요. 1억 광년이 넘는 거예요. 이 변가. 그럼 1억 광년 같으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드로메다 갤럭시까지 220만 광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포인트들이 다 갤럭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물질들이 어레이션 되면서 이게 다 확대해 볼 거라. 보세요. 네. 자, 이게 지금 이런 덩어리가, 거무줄에 거친 이 물질 덩어리가 다 갤럭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주 전체를 네. 자,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그래서 이거 다 공부했죠? 이 수식 다 풀어야 돼요. 매트릭 텐사, 중력장 방식 풀 때 매트릭 텐사 이거 다 해야 돼요. 예. 자, 블랙홀은 내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블랙홀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두 번째 텀에서 요 분모가 제로되는 조건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요 분모가 제로. 이게 소라실즈 그 매트릭이라 그래서 요 공식에서 G는 만력 상수고 M은 질량이고 다 상수로 나와요. 요 반지름이 변수인데 그래서 요 반지름이 태양이 블랙홀이 되려면 3km 정도 나와요. 그냥 계산해요. 태양 질량 집어넣고 만력 상수 집어넣으면 저게 분모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블랙홀이 돼요. 그러면 뭐냐면 물질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요 공식 다 풀어야 돼요. 우리 다 했잖아. 다 했으니까요. 다 이거 다 했죠? 예. 네. 이게 이제 또 텐사 미분을 해야 돼요. 텐사 미분. ds 스퀘어가 바로 요 g 뉴 난다가 매트릭 텐사하고 다 했죠? 자, 그래요. 자, 오늘 오신 분들 꼭 요거 하나만 얻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면 요거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RU 남다의 마이너스 2분의 1 GU 남다의 R의 C4승의 8파이 G의 TU 남다가 중력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중력의 방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 텀이 질량이에요. 질량 에너지요. 질량 에너지에서 공률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지구라는 질량이 있으면 지구라는 질량에 의해서 지구의 시공이 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휘어진다는 걸 알 수 없어요. 질량이 하나잖아요. 지구 질량이 단위는 하나 값이면 시공도 하나로 한 값으로 딱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 공률이 일정하다면 우리가 총알을 날아가든지 배공을 던지든지 사과가 떨어지든지 동일한 궤적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총알은 거의 직선으로 가고 배공은 이렇게 가고 대포는 이렇게 가고 다 곡선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 총알이든 사과든 배공이든 하나의 거대한 입자잖아요. 입자가 동일한 시공의 공률을 지나가면 동일한 패스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총알 날아가는 거하고 공풍sun 이동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단일한 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이거는 박 선생님 꼭 양보하지 말고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물질이 있으면 시공이 휜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딱 하나가 있으면 시공이 휘어진 모양도 딱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의 공률이 하나로 결정됐다면 그 시공의 공률로 이동하는 모든 입자들은 동일한 궤적을 그려야 되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기찻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큰 화물기차가 가든 쪼매는 객차가 가든 동일한 곡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탁구공 던지는 거하고 총알 던지는 거하고 배구공 던지는 거하고 다 곡선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시공은 하나밖에 없는데 시공의 공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간하고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생긴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찾고 진짜 한 달을 내가 기분 좋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과연 하나는 무거운 볼을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다시피 했고 하나는 위로 던진 거예요. 이거는 직선 궤적이고 곡선 궤적이잖아요. 궤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과연 다를까? 우리가 지금 다르다고 느낀 거는 공간만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까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시간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곡선이에요. 이걸 캠코더로 찍은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이 캠코더로 찍잖아요. 찍는데 수직 좌표를 이걸로 찍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공적으로 물질이 있고 자,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 하고 이렇게 던졌을 때 하고 완전 다른 궤적이잖아요. 그러면 중력자 방식 그 말이 안 되지. 동일한 하나의 궤적이 지구라는 물질에서 이 궤적이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시간 넣어볼까요? 시간 넣었다면 동일하게 프레임을 찍어갖고 1초에 사진 하나를 찍어갖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7초 동안 찍으면 프레임이 7개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초 만에 갔는데 이렇게 가면 7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초 걸리는 7장 사진하고 3초 걸리는 3장 사진을 오버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공률이 다른가? 바로 공률이 같다는 거 아세요? 무슨 이야기 보세요? 지금 요 3개 프레임에서 공이 수직으로 옮긴 거는 한 칸밖에 안 옮겨졌죠. 저 위에도 보세요. 3칸 하면 딱 한 칸밖에 안 올라졌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됐던 동일한 걸 딱 수출했을 때 공률이 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직축으로. 기가 막힌 자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구공이든 총알이든 사과든 우리 지구상에서 던지는 모든 곡선 궤적은 시간까지 합치면 완벽하게 하나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중력적 방정식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하나의 질량이면 하나의 공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던지는 대포알이든 사과든 사실은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는 거. 진짜 놀랍죠? 비디오로 찍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거 기억하시고. 자, 마무리 대충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양자역학을 하면 천문학은 그냥 따라와요. 네. 천문학은 그냥. 전부 다 빛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빛에 가는 양자역학, 물질파. 그래서 천문학의 메인 대상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별에서 측정하면 지금 OBM, KGM 나오잖아요. 색깔이 다른 별은 측정을 하면 들어오는 포톤이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분석하면 별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라 그래요. 자, 이거 다 됐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자,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부를, 이제 천문학을 좀 들어가면, 이제 요런 걸, 이런 자료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적경, 저기, RA, DC 이렇게 있고, 별 위치 찾는 거. 예. 이거는 전문 자료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좋아요. 요거 하나.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결정적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몽골에 가면, 이제 우리 회원들끼리는 별의 색깔을 이야기해야 돼요. 색깔을. 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걸 감 잡아야 돼. 그래서 이게 색깔입니다. 이쪽이 붉은색이고, 이쪽이 파란색이요. 그러면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제 흡수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따라갖고 별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게 메인스트림 주결성이라고 하고, 이 분류에서 벗어난 게 레드 자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류, 내가 이야기했죠. 모든 학문은 학문으로 형태를 갖추려면 반드시 분류라는 이 스테이지를 거쳐야 돼요. 근데 질만 따지는 학문은 이 분류라는 스테이지를 못 거쳐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류를 거쳐야만이 학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류했던 사람이요. 이 역사적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스코틀랜드 가정주부라 그랬잖아요. 내가 천문학이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가정부들이 이 20만 장이 되는 별의 스펙트럼을 분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돋보기하고 지금 분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필름입니다, 필름. 정확히 흑백 필름인데 그 필름에 난 선이 굉장히 가는 선이 있기 때문에 돋보기라고 분류를 해갖고 처음부터 이게 도대체 뭔지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갖고 OBF, KGB라는 분류를 하면서부터 현대 천문학이 시작이 돼요. 자, 이 사람입니다. 전부 다. 바로 이 사람. 유명하죠. 이 변강성. 이 사람한테 노벨상 주려고 그랬다 그랬죠. 이제, 이 사람은 분류, 변강성으로 갖고 저 별의 거리를 측정했던 사람이에요. 봤어요? 자, 요거. 바로 요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게 천문학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요거 따질 때, 천문학 볼 때, 원 메인 시퀀스라 했거나, 원 메인이면 태양 질량을 일로 봤을 때, 태양 질량에 해당되는 별은 반드시 이런 운명 곡선을 거쳐요. 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거 벌써 뭐 7년 전부터 강의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 회원들 다 이거 암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태양이 뭐냐 묻지 말고, 이쪽 온도축, 표면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밝기, 루미네시티 축을 하면, 태양은 요렇게 갔다가 요게 주기율성이에요. 여기까지 45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짜기로 빠져나가요. 그럼 레드 자이언트로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맥동 변광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코아만, 여기까지는 한 10만 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가는 데는. 여기서 가장 곧장 뭐냐면 화이트 드리프트로 빠져요. 이게 10만 년 단위예요, 이쪽이. 이거는 수억 년 걸리는데, 이거는 10만 년 만에 끝나버려요. 마지막에. 이것도 아주 좋아요. 요거.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태양의 운명이기 때문에 별을 볼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 돼요. 주결성들, 운명들. 요거. 스탠드 스펙트럼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알은, 뭐냐면, 별의 그 디텍터를 해갖고 포톤 알갱이가 포토 디텍터로 측정하잖아요? 포토 디텍터에다 뭘 물려내면 그 전류 값으로 바꿔갖고 그걸 모타로 돌려요. 별을 측정을 하면 별에서 빛이 올 거 아니에요? 빛이 오면 그 빛을 전류로 바꿀 수 있잖아요. 빛의 밝기를 전류로 바꿔갖고 그걸 모타로 돌려요. 그럼 모타 끝에다가 펜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 밝기가 바로 이런 곡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다 됐어요. 이게 이제 현대 천문학이야. 세상에. 그동안 이쪽 강의를 안 하다가 갑자기 워낙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 이게 태양 표면인데 태양도 이게 지진파처럼 사운드 웨이브가 생겨요. 사운드. 이거. 자, 이거 바로 이거 하나 보세요. 이게 바로 허블이 찍었는 이게 바로 베텔기우스인데 베텔기우스 크기가 이렇게 커요. 이 크기가 베텔기우스 크기가 가운데 행렬하는 온도가 다른 게 보이죠? 이 크기가 뭐냐면 이게 베텔기우스 사이즈인데 지구가 태양 도는 궤도예요. 그러면 태양 위치가 베텔기우스가 오면 우리는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 심지어 목성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태양이 앞에 저를 바뀌어요. 베텔기우스처럼. 자, 예,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잠시만.